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향후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현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제가했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주요 발언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10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네. 어제 7개 야당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또 오늘 그 거부권 발표한 것 보고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참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상은 했지만 이번까지야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됐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라고 이렇게 총리께서도 표현하시던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그런 입법기관입니다. 또 충분한 민의를 좀 수렴해서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는 그런 조직인데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 70% 이상이 최혜병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제1당 또 7개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대변을 하고 전달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국민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부 여당이 분명히 저는 국민들의 그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 관계되는 역풍 또한 불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거부권을 왜 행사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고, 이 짐작도 많이 하셨겠지만,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거, 그 다음에 또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 또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여당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정부 측의 그 논리에 불과한 거지. 제 야당에서 합법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것을 아무리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민 70%가 찬성한 내용을 대통령 스스로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좀 이제 궁금해집니다. 거부권을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좀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미 제2요구를 했으니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28일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표결을 앞두고 당 지도부에서 저희 당이죠.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을 세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야를 망라해서 양심 있는 특히 여당 쪽에 양심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70%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이 특검법 저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히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낙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아마 저희 당이 내일하고 모레 그 연찬회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어떤 전략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온 만큼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일단 뭐 낙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비관적이진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게 지금 이번 최혜병 특검법안 거부로 1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의 절반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벌써 10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10번이나 거절을 한 겁니다. 이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과의 만찬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뭐 이 이야기 뭐 듣고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뭐 털을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건 정부 여당은 당 차원의 뭐 일종의 뭐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또 야당의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정부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국민 70%와 함께 우리 제 야당이 뭉치면은 저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 여론에 대한 신뢰를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약 5개월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는데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이른바 영부인 리스크를 관리할 제도적 대책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공개석상에 다시 나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런 그 영부인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까지나 영부인은 공인이십니다.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뭐 따라다닐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국민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이유 사유가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미 나타났었거나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밝혔어야 되는데 지금껏 그런 내용들은 일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만 증폭되고 뭐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더 양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스스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부속실을 설치하든지 특별 뭐 감찰관 제도를 뭐 도입하든지 그런 그 설들은 뭐 여러 차례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또 이제 그 정치권의 혼란 속에 또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의대 증원을 반대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것인데요. 의료 공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작 필요한 지역 의료, 또 필수 의료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또 이 의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이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또 이제 의료가 공백이 생기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그 안타깝게 그지없고 아쉬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소득도 이렇게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고 또 산업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그 낙후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쪽이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남권인데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여기 오기 전에 목포대에 주최하는 그런 포럼에서도 저도 그 인사도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지역 균형 차원에서
또 이게 뭐 평등권 확보 차원에서 인명 중시,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전남 서남권 목포대로 의대는 유치돼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적금의 그 의료 대란 뭐 이런 것도 지금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데 분단된 국가에서 안보가 중요하듯이 민생을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찌 됐든지 간에 2,000명을 주장한 그런 정부 측하고 또 의협 쪽하고 한 발짝씩 좀 양보를 해서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정부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 중에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전남 지역의 오랜 염원인 의대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 와서 전남 지역의 의대 유치하는 거 얼마든지 찬성한다. 도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동서부, 전남 동부 지역과 전남 서부 지역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유치를 원하는 것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에서 양쪽이 모두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를 적기에 또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갈등이 지속되다 보면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결국에는 어느 한 곳을 정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문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야 나가야 되겠습니까? 의대 증원 문제하고도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흔히 표현하기를 그 갈등 양상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갈등으로까지 굳이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갈등이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 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구만 놓고 보더라도 이 1,400개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거의 육지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환자 수보다도 사망률이 배가 더 높다랍니다. 이런 그 처해있는 현실만 놓고 보더라도 또 산업 구조상으로 그 취약한 부분 또 연령층으로부터 이렇게 그 취약한 부분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저는 반드시 전남에서는 서부권, 서남권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목포대가 34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목포대로 가는 게 저는 순리고 저는 맞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현재 나라 살림을 다루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년 만에 갑자기 그 R&D와 관련해서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뜻밖이기도 하고 또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결산 돌아가는 사정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런 R&D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입장이 뒤바뀐 것을 보면서도 많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작년 예결위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R&D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 야당이 노력을 해서 증액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많죠. 이렇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이렇게 반석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교육열 그리고 기술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열과 그 연장선상에서 기술력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단절된 그런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은 뭐 못 해봤지만 엄청난 그런 손해를 저는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그 여당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뭐 인정하는 그런 계획이 됐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또 미진한 부분, 미흡한 부분, 부족한 그런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저는 보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지난해 예산을 특히 R&D 예산이 깎였을 때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었고 또 사회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도 대통령실이나 여당, 대통령실 안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게 잘못 좀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 그리고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그 R&D 예산에 대해서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것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국회의장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변이라는 평가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이제 강력한 후보로 분류가 됐던 것이 추미애 당선인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뭐 아주 적은 표수 차이지만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후폭풍도 지금 상당한데요. 민주당 안에서는 1만 명 이상, 뭐 1만 5천 명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원들이 실제로 탈당 신청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 당 안에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혼란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이재명 당 대표께서 당원들이 새로운 정당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는 그와 관련된 당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의 그 뉘앙스적인 그런 표현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뭐 추측, 뭐 예측,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죠. 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졌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변수란 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꼭 부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사회 일각이나 뭐 여론, 뭐 주도층 또 언론에서는 좀 이변이란 그런 표현을 하시긴 하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 양식 있고 양심 있는 당선자들이 투표한 것을 이변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에 좀 이렇게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의정 활동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이번 당선을 통해서 22대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하시게 되셨고 3선의 중진 의원이 되셨습니다. 22대 국회 임하는 각오. 어느 때보다 좀 22대 국회 초반부터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중진이라 그러니까 어깨가 무거운데요. 저는 아직도 뭐 초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늘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를 3번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대다수 유권자들은 농사 짓는 분들, 또 이렇게 어로로 생활을 연명해 가시는 분들, 또 이렇게 뭐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또 가축 기르시는 분들이십니다. 거의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죠. 정말 이분들의 산업 구조는 취약할 대로 취약하고 또 소득은 소득대로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고 또 모든 공산품은 생산자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한 그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저를 선출해 준 유권자분들이 생산해낸 농수축수산물은 말이 시장 뭐 논리지 시장에서 소비자들 손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소득 측면, 가격 측면에서 아주 그런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농업법, 가격 안정에 관한 법이죠. 그리고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법. 이런 법들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발의를 했는데 여당선 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2대에는 다시 재발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법을 만드는 데 진력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2020년에 양향자 전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제 최고위원이 됐었고, 이후로 호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이제 배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남 정치력에 대한 우려 이야기가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주요 당직을 많이 맡으셨던 만큼 이 선출직 최고위원 또 도전 한번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요. 우선 그 저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신 분들께 뭐 아주 늦은 인사지만 기회가 왔으니까 감사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도 더 이렇게 훌륭한 그런 그 주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그때 당시 최고위원에 출마했을 때 전봇대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국민과 당원과 이렇게 당 그 지도부 과교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좀 썼었고 해상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호남의 그 대표 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호남이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이 됐으면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호남이라는 단어를 써놓고도 호남을 대표하는 그런 그 선거에 나와가지고 호남인들의 그 성원에 답을 못해서 개인적으로 좀 부득이 소치했다라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늘 2+2 회동을 갖고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호남 출신 의원으로는 22년 만에 예결위원장을 맡으셨고,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3선의 중진 의원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상임위원장의 급의 선수가 되셔서 이제 어디서 좀 활동을 하실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실지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농해수위 위원장으로도 좀 거론이 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희망 고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18년도 보궐선거로 입성해가지고 제가 6년째 지금 이제 농해수위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선택해 준 분들을 위한 그런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당당하게 누가 뭐래도 농해수를 고집해 왔고 이번에도 1지망, 2지망, 3지망 모두 농해수를 썼습니다. 우리 당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관례대로라면은 저도 이렇게 뭐 좀 가까이 위원장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이번 당 지도부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농업 또 인구 소멸 등에 관심을 갖고 이제 법 제정에 힘써 오신 만큼 22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제 의원님께서 어떤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를 하실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어떤 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제가 21대 때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재정법을 제가 1호로 이렇게 발의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이죠. 22대에서는 특정한 어떤 그 단독 법을 발의한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발의를 해서 통과된 그 3+1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방금 말했던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이 하나 있고 지역 농림업 협력 촉진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농촌경제 사회 서비스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위기 대응 3법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국토 예각 먼섬 지원 특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농어촌에 계신 주민들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단독 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이 법들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법안 또 이렇게 22대 국회에서 또 우리 농해수위에서 또 이렇게 펼쳐나가실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 바로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가격 안정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두 법을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또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거부권 행사를 또 한다면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정부 논리를 들어보면요 참 기가 찹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산품 가격하고 농수축산품 가격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했는데 그럼 농민들은 뭐 이렇게 수산인들은 축산인들은 어디 가서 자기가 생산하는 가격을 보장받아야 합니까? 정부입니까? 시장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아무도 책임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보장을 좀 해주자. 최소한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법인데 그걸 거부해요? 그러면 안 되죠. 심지어 뭐 국무위원은 농안법이 뭐 양곡관리법이 농망법이라고 표현했다는데 참 이 국민들이 그런 말씀 듣고도 우리 농민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기가 차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걸 보면은 정부가 농수축산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야당이 더 분발해야죠. 노력해야죠. 또 한편으로는 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짝이 없습니다. 네. 자, 지역의 최대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의원님의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이 문제를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통합공항 이전 문제인데요. 지난달 광주 민간 또 군공항이 옮겨갈 통합공항 입지와 시설 배치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해안 비행이 가능해 소음 영향권이 광주 군공항 소음 면적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고 국방부와 광주시는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군공항 부지를 기존보다 더 넓게 만들고 소음 완충 지역도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여전히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죠.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어떤 식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계획이 대한민국 정부 계획, 국방부 계획, 공군 계획이었으면 저도 약간 이렇게 수긍이 갈 수도 있겠는데 그 계획을 발표한 당사자가 시청자 여러분 어디인지를 직시해야 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민간공항 이전과 별개였습니다. 민간공항 이전을 전제로 무안공항이 탄생했는데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을 시켜놓고 대한민국 정부를 국방부를 설득하는 것이 나는 광주시가 취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일이 되는 쪽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는 광주 군사공항이 어디로 가더라도 저는 아주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과연 개발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보조관 부분을 정부가 어떤 근거에서 채워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그 전투 비행기의 소음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옮겨 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뭐 소음이 최소화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군사공항끼리 뭐 통합을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매번 주장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도 좀 그 이전을 주장하는 쪽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전을 주장하는 자치단체는 반드시 국방부를 설득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설득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자, 끝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민들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계신 또 각오, 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세 번의 기회를 주신 우리 영암무안 신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 4년 동안 여러분들 불편을 해소하고 또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런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서민과 농수축산인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신분권으로 여러분 곁에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부산, 울산, 경남 초선 당선인과의 한남동 공관 만찬에서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한 발언에 윤 대통령이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화답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당에 대한 통제권, 이른바 그립을 좀 놓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수도권에서 5선 고지에 오르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윤상현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늦었지만 국민의힘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 여당 험지 인천 동구 미추홀구에서 지금 5선 내리 당선된 예, 것이죠. 오선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그런데 험지가 아닌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비결은요. 네. 사실 진정성의 결과라고 봅니다. 진정성. 예, 저는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인간성에 호소할 때 최고의 정치가 있다. 인간성에 곡진하자. 그러니까 유권자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정치를 하자.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좀 진정성이 맥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른 의원이나 출마자들이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성, 인간성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말고 또 물론 이제 저만의 색다른 노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웬만한 행사 다 쫓아가고 또 사람 모여 있는 거 다 가고 또 저 핸드폰에 뭐 한 5만 5천 개가 넘는 핸드폰이 저장이 돼 있는데 5만 개 넘게가 저장이 되나요? 예, 그 여러 분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또 민원인이 오는 것을 참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오히려 민원인이 저를 찾아오면은 그를 어떻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노력. 그래서 민원 왕이라는 뭐 이제 별명도 있고 한데 민원 왕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씨를 거두리라. 네. 결실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보이지 않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찬에서 예. 만찬에서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건 뭐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호위무사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네. 좀 전통적인 검찰 용어. 검찰 용어고 소위 말해서 좀 그 1차원적인 집단에서 쓰는 용어인데 뭐 한 만찬을 3시간 가까이 했다고 그러고 네. 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네. 이제 어떤 분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나도 당신을 위한 호위무사가 되겠다. 결국 당하고 어떤 정하고 같이 가겠다. 동지의식을 서로 나타낸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지의식. 예. 근데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거의 이제 뭐 싹쓸이를 국민의힘이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못했으면은 뭐 개헌 저지선, 뭐 탄핵 저지선 이것도 뚫릴 뻔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부산이 너무나도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이 18개 중에 17개 17개 얻었습니다. 거의 싹쓸이를 했는데 뭐 격려 치하하신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예.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번 선거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왔다. 이 말씀은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이건 뭐 어떤 말씀이에요? 사실 예상 이 정도로 이 참패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참패라는 게 집권 여당 사상 1987년 이후에 최대 참패고요. 보수 정당이 연속 3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이제 정권 심판에 바람이 세게 불었죠. 결국 그간의 대통령이나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봤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보면은 이제 우리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끄는 지도부가 제대로 된 어떤 선거 전략, 어떤 메시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제대로 못 치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좀 뒤에 하고 김건희 여사는 뭐 만찬에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당선인들한테 선거 치느라 고생 많았다. 아유 살도 많이 빠지셨는데 뭐 건강은 괜찮으시냐. 이렇게 인사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일단 자맹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다음 달이면은 독일 국빈 방문도 같이 가실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뭐 영부인으로서 역할은 당연히 수행해야 되지만 그 전에 뭐 디올백 같은 거 솔직하게 설명하고 사과를 직접 하시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근데 일단 대통령께서 지난
5월 9일인가요?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말씀을 하셨고 사실 디올백이라는 게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 보면은 그게 별거 아니다. 우리 법조인들 전문가들은 그게 이제 뭐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고 또 뇌물죄로 처벌도 안 되고 또 그게 설사 어떤 뇌물 관련 성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이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 정무적인 판단이 좀 느렸던 것 같아요. 진작에 어떤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매듭을 지었어야 진작에 되는데 검찰 수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래서 빨리 예. 풀어줬으면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는 송경호 지검장부터 시작해서 1, 2, 3, 4 차장 다 날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근데 야당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비일학격입니다. 사실 박성재 법무장관이 올 초에 네.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 인사 문제를 네.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통상 2월경에 검찰이 2월 한데 그때 못해가지고 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5월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니 검찰이라는 게 어떤 조직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뭐 방탄수다다 이런 거는 검찰이 오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봐주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야당 특검 주장은 뭐 전혀 동의를 못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 특검은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네. 결혼하기 전 결혼을 2012년 3월인가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거 아니냐. 91명의 전주가 있는데 전주 중에 한 명이 김건희였었다. 또 전주 중에 가장 개입 강도가 높다는 손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특검하자 야당에서 그러는데 이거는 이 특검하는데 국비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81억을 씁니다. 81억. 개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일을 가지고 뭐 80억 세금 쓰자. 이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여기보다는 이제 김정숙 여사 최근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13명의 처가다 직원들 뭐 이렇게 해서 청와대 이제 전속 요리사 또 대통령 휘장을 달고 전용기를 타고 또 인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원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했는데 예산 책정이 2,600만 원이었어요. 그것을 얼마를 썼냐? 3억 7천만 원을 썼습니다. 15배 이상을 썼습니다. 원래 그쪽에서 공문은 장관을 해달라고 했는데 공문 내용은 최고위급 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최고위급이면은 뭐 대통령이 아니 최고위급이라고 하면은 아니 만약에 영부인이면 영부인하고 즉시를 하죠. 보통 우리가 최고위급이면 장관 레벨을 하거든요. 최고위급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죠. 그러면 대통령을 해달라고 그러죠. 아니 솔직하게 그러면 대통령이 3, 4개월 전에 인도를 방문했는데 또 방문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셀프 초청을 해서 이제 타지마할도 구경하고 여러 일정을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국비를 써가면서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한다면 이게 더 특검의 대상이지. 그런데 김정숙 여사 이 건 말고도 여러 건 많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이게 사실 아르헨티나 방문할 때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원전 세일즈 한다고 체코를 가세요. 근데 체코에 최고 수반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거기를 가셨다가 또 아르헨티나를 가요. 체코를 거쳐서. 또 체코랑 아르헨티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다른데 아르헨티나는 근데 체코를 거쳐서 가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숙 여사의 그 해외 여행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시고 이분이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는 중에 그 외국 방문한 게 48차례입니다. 48차례.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 부인들의 평균 외국 방문 횟수가 24차례예요. 딱 더블입니다. 더블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회고록에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영부인 외교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영부인 외교 아닙니다. 뭐 무슨 영부인이 갔다고 이제 그럴싸하게 말씀하시는데 영부인의 단독 외교다. 그래서 저는 영부인의 단독 특권을 가지고 가셨다. 외교 가는데 무슨
아, 대통령 영부인 혼자 가신다고 어떻게 전용기를 띄웁니까? 당연히 칼이나 아시아나 타고 가야죠. 아니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어떻게 전용기를 띄워서 갑니까? 오히려 그냥 소소하게 몇 사람 수행원 데리고 가서도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여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다 그렇게. 아이 대통령 무슨 대신에 대통령 3개월 4개월 전에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제 이 경강부회를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시인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가지가 178벌이라고 그러고요. 공개석상에 나왔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분이 귀걸이 뭐 이런 장신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 해보니까 200 몇 개라고 나와 있고요. 또 대통령으로서 퇴임하셨을 때 옷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8개라고 그럽니다. 그런 건 어떻게 아나요? 아, 이거를 다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납세자 연맹에서 계속 이 사건을 이제 어떤 법적으로 이제 그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합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잠깐 얘기를 예. 했는데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북한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맞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면서 참담하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말씀인가요? 아, 사실 이 회고록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참회록이 됐어야 된다. 참회로? 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습니까? 아, 대한민국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김정은이가 비핵화하려고 했다. 왜 못했느냐? 미국 때문에 못했다. 트럼프하고 참모들.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제가 참담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로 김정은의 입장만 대변해 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 대소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북한 조평통에서 북한에서 이제 쟤네들이 잘 쓰는 용어입니다. 이제 북한식 표현인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남측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그런데 2018년 9월 중순에 그 북한 능라도 인민체조 경기장 15만 명의 북한 인민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라 남측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남측의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의 용어를 참 즐겨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북측의 용어를 즐겨 쓰는 분이기 때문에 북측의 그 구미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삶의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뭐 처리하실 생각은 없?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이분이요. 완전히 북측 입장을 두둔하고 북측이 쓰는 용어를 갖다 본인이 쓰기 때문에 제가 북측이 쓰는 용어 그 자체로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삶의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렇게. 근데 아무리 뭐 북한 말투 표현을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을 쓴다는. 아니, 근데 제가요. 남북관계나 4대 강국 이 외교는 정말로 아마 역대 정부 중에 최악의 관계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도 이런 식으로 정말로 북한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북측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가령 지금 뭐 북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백치, 미수가 우리는 뭐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표현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그거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쓴다고 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백치 같은 미수가 같은 짓을 한다면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 북한의 핵무장을 시킨 정말 역사의 제일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정말로 지금도 본인께서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은 자중하셔야 되고 지금 반성하셔야 되고 성찰하실 때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장을 완성을 시켰다. 그래서 삶은 소대가리 비판을 들어도 낫게 할 말이 겁니다. 없다. 예,
북한이요. 알겠습니다. 북한의 핵 알겠습니다. 개발이라는 이게 게 더 하면은 시간이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게 이게 오래됐습니다만은 네. 북한은요 네. 사실상 핵 보유국입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요 네. 무려 80여 기를 넘는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갖고 있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언제 만들었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왕창 늘어간 겁니다. 늘려간 건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네. 소위 말해서 제한적 의미의 자의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도 핵무장 마음 먹으면요 6개월에서 1년 내 핵무장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될 공산이 크다는 거. 이거 뭐 그래서 논쟁이 엄청 많은 이슈여서 예. 여기서 정리를 하고 예.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하시나요? 아 그거는요 지금 역대 대참패를 경험했는데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혁신하고 참패 원인이 뭐고 네. 또 우리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떠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네. 그리고 뭔가 결의를 다지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전당대회 얘기만 나오거든요. 한동훈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네. 윤상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분위기가 아직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렸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 당을 혁신시켜야 된다. 한동훈 이 책임론에 오해를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정권 심판론의 그 빌미를 준 게 대통령하고 정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정권 심판론의 그 바람 속에서도 네. 본인의 어떤 전략이나 메시지나 본인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걸 메꿔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위기 타개 능력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정권 심판론에 바람이 불었다고 해도 네. 그걸 타개하는 게 지도자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니 정권 심판론 때문에 졌다? 아니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저는요 네. 이 과거에 그 2014년 4월 26일 세월호 참사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6.4 지방선거하고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치렀거든요. 그때 6.4 지방선거 처음에 들어가니까 4대 뭐 한 13인가 뭐 됐습니다. 광역단체장 네. 17개 중에. 그거를 8대 9로 만들었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중에 경기, 인천을 가져왔습니다.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인데 그때 처음 스타트할 때 여의도 연구원에 결국 4대 11이었습니다. 11대 4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뭘 느낀지 아십니까? 이야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치르는 사람의 전략과 메시지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이런 어떤 전략에 따라서 이게 이기는 거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거를 더 어떤 여쭤보면은 뭐 당대표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위기관리 능력 못 보여주고 선거 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또 뭐 나오면 안 되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정치하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치적 운명의 결정체는 본인인데 물론 우리 보수라는 게 아주 태행적인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지지 않는 보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숙과 성찰의 시간인데 나오겠다면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운명의 결정체 자기이기 때문에 하는 근데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혁 보수 책임지는 보수의 적임자는 윤상현이다 그런. 그거는 제가 앞으로요. 우리의 보수의 이미지가 너무 태행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이 보수의 혁신 보수의 이미지가 뭐고 혁신 보수가 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세미나를 했고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네. 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계속 총선 패배 이후 매주 세미나. 매주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차째로 들어갑니다. 6차째. 그리고 7차, 8차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좀 다시 모셔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